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측이 국회의원 금품 제공 명목으로 윤관석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해온 윤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등 핵심 관련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증언으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지원금 대납 등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법정 증언을 통해서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외교 행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저녁 잘 드셨습니까? 우리 창원의원님 만나고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합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저희가 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양자 그리고 다자 정상회교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일정들 소개해 주시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만나서 11개 분야에서 양측 간 맞춤형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2년 맺은 기존 포괄적 파트너십을 11년 만에 대테러와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 ITPP로 격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나토와 고위급 군사 분야 정례 회의를 열고 이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면담에서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북핵 무운조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나토 총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나토 회의가 글로벌 안보와 또 신흥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value the partnership with you because security is not regional, security is global.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North Korea. This affects all NATO allies and just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ll those who believes in the rules-based order to stand together. 또 참가국 정상들과의 그 릴레이 양자 회담도 시작이 됐죠. 네,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어제 하루 동안만 7개 회담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첫 일정으로는 나토에 온 미국 상원의원 6명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및 재건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에 대표격인 진 셰인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제 나토 정상회의 그 만찬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 나라 정상들하고 즉석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서 각국 정상들과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체코 대통령 부부, 헝가리 총리, 또 네덜란드 총리 등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환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찬장을 돌아다니면서 덴마크 총리, 스페인 총리 등 다른 국가 정상들과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도 적극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장면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주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도요, 이 천안함 모자를 쓰고서 산책하는 모습, 이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프랑스 파리 방문 중 숙소 주변을 산책하면서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 빌뉴스 산책에서도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 772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쓴 겁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10개의 강행군 일정을 앞두고 새벽에 숙소 주변을 산책하며 양자 정상회담 등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산책 때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 772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했다. 전날에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참모들과 양자회담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일정도 아주 빡빡해 보이더군요. 네, 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회원국과 파트너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회원국들 최대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문제일 텐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적, 재정적 지원 등의 계획과 이 책임 외교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뜻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김태유 국가안보실 1차장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나토 차원의 메시지 발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나토와의 정보 공유 확대 방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밝히실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한 일정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거 바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화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 측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우려를 전하면서 방류 시 모니터링 참여를 요구하는 등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문제뿐 아니라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 안전장치, 또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개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요, 어제 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내용의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걸 현지에서 제거한 것도 주목됩니다. 헌법 소원 제기 등으로 맞서고 있는 KBS, 그리고 KBS를 지원하고 있는 그 야당과의 대립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개정안을 제거하면서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매달 전기요금 납부 기한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되고요.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전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공동관리시설인 아파트는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 이 TV 수신료 등을 한꺼번에 받아 한전에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을 받아서 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돼 고지될 예정인데요.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를 끊는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게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른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현지 시각 오늘 오전 5시 45분 긴급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상임회의를 현지에서 주재했다고 합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하고 화상으로 연결된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나토 회의 등의 계기에 국제사회에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요. 어제 중요한 소식들이 또 전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을 20명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 등과 공모해서 총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죠.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의 숫자를 20명으로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이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이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한 개씩 전달했고 이튿날 오후에는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봉투 한 개씩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 의원 구속영장에는 정확한 의원 숫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 박모 씨의 구속영장에는 이 숫자를 명시한 것은 이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간 검찰은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동선을 교차 검증해왔고요. 이 수수자 동선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0일에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돈봉투 수수 의원은요, 대략적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게 한 20여 명 정도일 것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박모 씨 영장을 통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숫자를 20명으로 특정한 거, 이게 지금 새롭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요,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등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원 숫자에 대해서 약 20명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2일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당시 한 장관은 돈봉투 조성과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면서 증거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고요. 돈봉투를 받은 걸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있고 표결에도 참여한다고 말해서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모욕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 장관, 민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모욕감 같은 이야기 말고 내 말에서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보라,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죠. 네, 지난달 나온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녹취만으로는 증거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정도 증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동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한 첫 재판도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 전 감사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는 증언으로 여겨집니다. 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감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있었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어제 강 전 감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전 감사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혐의를 법정에서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정감사 측은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6천만 원 중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캠프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왔죠. 검찰도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윤 의원을 직접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어제 나온 이 같은 강정감사의 증언이 이 법정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윤 의원의 결백 주장을 부술 수도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상당한 분량의 녹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해 왔다면서 증인신문 전에 녹취 등 이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 의견에 동의하고 검찰이 제출한 녹취 파일을 추후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나온 이 강래구 전 감사와 윤관석 의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이 송 전 대표의 선거 과정에서 외곽 후원 조직이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이 먹사연의 자금을 이용했다.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당 내용 역시 검찰이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당대표 선거 1년 전 한 컨설팅 업체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때 소요된 경비 550만 원을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컨설팅 업체가 총 9,57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드는 컨설팅을 제안했는데 이때도 박 씨가 정치 자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부담을 느껴서 먹사연 자금 8,690만 원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일부 컨설팅 회의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박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박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그런 사실들은요,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이른바 이제 영장에 적시한 이른바 검찰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들, 그러니까 혐의 내용들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될지,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재판 상황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돈봉투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씨를 더 조사하기 위해서 박 씨의 구속 기간을 또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 나아가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박 씨는 지난 3일 구속된 상태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고요.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씨의 구속기한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박 씨를 상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전반적인 자금 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정점을 꼽히는 송 전 대표의 지시나 공모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후반 박 씨를 기소한 후에는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 송 전 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요. 앞서 나온 송 전 대표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괴로운 게 저 자신을 공격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주변 어린 저 비서들, 직원들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진술을 강요하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을 구속시켜서 유죄로 만들려 그러거든요. 그럼 비겁한 행위,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도 더. 돈봉투 의혹을 향하고 있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특정했다는 보도 내용 등에 대해 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드러난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 검찰이 추측성의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 민주당 의원 20명이 좀 전제 돈봉투 10개였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검찰은 추측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걸 국민한테 알려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는 드러난 바가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데 그런 추측성이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실을 밝히는데 좀 더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시체말로 저희가 그러죠.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가 않다. 따라서 이건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사건으로 저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 말을 했듯이 검찰이 추측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또 그것의 정점으로 지목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에 의부된 강래구 씨가요, 윤관석 의원한테 의혹 국회의원들한테 건넬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 이 사실을 첫 재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윤 의원을 비롯해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 혐의를 철저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를 이제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강래구 전 감사의 변호인 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진술 내용이 나온 건 법정에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러겠죠.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강래구 감사 측이 얘기한 것은 3천만 원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 3천만 원과 2천만 원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이 부분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인지, 탄핵을 못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윤관석 의원이 그 돈을 수령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령한 이후에 이걸 진짜 그야말로 봉투로 만들어 전달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건 좀 제가 볼 때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검찰이 주장하는 20명 특정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진술에 의하면 20명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3천만 원이 국회의원한테 갔다라는 얘기인데 3천만 원 하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20명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 두 가지의 쟁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50만 원씩 했다고 치면 6명밖에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이 이제 네네.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은 쟁점으로 남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지했는가 여부이거든요. 저는 빨리 수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도 3개월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2달이 넘도록 들어온 이후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정도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2명의 의원을 불구속 기소까지 했고 구속영장 청구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측근인 보좌관까지 지금 그 구속을 했다가 연장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게 되면 사실 정치적인 또 수사라는 또 계속적인 꼬리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해서 빨리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송영길 전 당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래구 씨가 지금 일부 인정을 한 진술은 윤관석 의원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을 상당히 긴장시키는 대목입니다. 이 언제, 그다음에 무엇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들었던 윤관석 의원의 녹취록 보면은 5명이 빠졌더라고, 또 몇 명 거 뺏겼어, 호남은 줘야 돼. 이정근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동안 버텼었는데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이 등장한 이상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모 보좌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사람의 구속 영장에는 20명의 의원이 적시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굉장히 증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녹취록 이외에 또 무언가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증거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재명 대표 주도로 혁신위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앞뒤다른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자기 그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곤란을 당한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증거도 없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봤듯이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린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그거는 정기적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왜 빨리 진척을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러한 일련의 정황으로 봐서는 송영길 대표가 곧 소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도요, 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입을 연 겁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당시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했던 돈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증언 자체를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어제 재판에서는요. 회사 명예가 실추돼 법정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는데요.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거금을 전달한 건 당연히 그분 때문이다. 그분의 영향이 컸다면서 경기지사였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분 어디서 저희가 또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분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뭐 말의 맥락을 짚어보면 결국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적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돈의 이 목적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대납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줬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이었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협약식에 경기도 직원이 다 왔는데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도 주장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사실도 언급했는데요.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고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해줘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자신이 북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고 이 대표와 통화한 횟수도 최소 4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어제 법정에서요. 그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만나는 거 이것도 추진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당시 유력 대권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추진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202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점까지도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만남이 추진됐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만남이 추진됐을 때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나 자신에 대한 이 악의적 유튜브 방송 파장 등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취소됐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추진됐던 만남은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발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세 차례 직접 만났고 김 전 부원장 역시 쌍방울의 대납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김용 전 부원장도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 측은요. 앞서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 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고 쌍방울의 대납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 쌍방울과는 네이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한 방송 인터뷰에선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통화 여부에 대해서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이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겠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역시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김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한테 그만 내려놓으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평생을 민주당을 지원했고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는 마음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좋아하는 마음에 관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해 증거인멸로 직원들이 처벌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관계자들이 회장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치고 이재명도 구속하고 수사하라고 울부짖으면서 일부가 퇴장당하는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즉각 감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증언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회피해왔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요. 어제 재판에서 이른바 작심 증언 이걸 쏟아냈습니다. 검찰에서의 진술 등과 달리 이 법정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따라서 어제 법정 증언은 그 발언의 무게가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지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눈물까지 쏟으면서 작심 증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대장동의 유동규 씨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증임이 드러나게 되면 또 위증과 관련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관문이 뭐냐 하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대장동에서 지금 김만배 씨가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55클럽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을 연다 그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측면이 있다면은 과연 그 위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울의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에 대장동의 경우에 소위 김만배, 그다음에 기타 정진상, 김용 등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이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약에 이 자체가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러한 그 지식 속에서 그 어떤 그 법 기술자처럼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그 상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자신들 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입을 열게 할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열쇠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위증에 대한 처벌 문제만 있는 건데 이미 스마트팜 대남 문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방북 추진을 위해서 돈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검찰 바로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이번에 법정에서 얘기했다는 차이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핵심이 그런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얘기하는 대장동 사업이든 돈봉투 문제이든 쌍방울 문제이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증거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진술이에요. 녹취인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지금 김성태 씨의
진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과 관련해서 진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스마트폰 사업 대남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영 소위 전 의원에게 들었다는 건데 이화영 전 의원은 거기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적 신빙성이라는 부분들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직접 통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술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전화를 연결해서 받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술적인 또 어긋남이 있는 것이고 본인은 4번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만나려고 했으나 못 만났다는 저는 이게 거죠. 예를 들면 그 정도의 각별한 관계라고 하면 못 만날 이유가 분명히 없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또는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부 현안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모임이 그 예정했던 시각 2시간여를 앞두고서 취소됐습니다. 양측은 어제 내린 폭우, 그다음에 재난 상황을 이유로 댔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속사정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두 사람이 여전히 신경전 또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1명씩을 두고 만찬을 겸해서 이 비공개로 회동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 공보국은 회동 시각 2시간여를 남긴 오후 4시 30분쯤에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 회동 일정은 호우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로 연기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수긍하는 의견과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양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회동에 동석할 예정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은 어제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아서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역시 함께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친명계 김영진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따른 호우 경보로 수년된 거다. 우연이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명락 회동을 촉구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폭우로 취소한 것은 잘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영진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폭우에 따른 호우 경보로 수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하고 그 시간에 만나서 우연이다. 그래서 만나서 그 다음 주에 하는 거로 대략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폭우로 취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참 잘했다. 만약에 폭우가 와서 문제가 되는데 두 분이 만났다고 하면은 또 입방아를 당할 건데 잘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지금 3주 가까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렵게 잡은 회동의 의미 그리고 이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어떤 곡절 이런 걸 생각하면 취소 사유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에 붙여진 채 진행이 됐었는데요. 날짜와 시간은 공개됐지만 장소는 보안을 유지한 채 만찬 직전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각각 배석자를 1명씩 동참한 상태에서 비공개 회동으로 진행하고 이 결과도 서면 브리핑하겠다라는 사전 공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중의 관심도가 높고 양측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잡은 회동인데도 이 장마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상 사정을 이유로 취소한 건 결국 양측의 신뢰 부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공개 만남을 앞두고 양측의 강성 지지층이 반발했던 사정과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낙계의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어젯밤 YTN 방송에 출연해서 백지장을 맞드는 것도 사실은 질적인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일단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자 이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다. 우연히 호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잘 됐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온 김혜영 전 의원을 부산에서 따로 만났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눈길을 끄는데요. 김혜영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조금박해로 불리며 민주당 주류 측을 향해 쓴소리를 내왔죠.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혁신은 형용 모순이다.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 전 김 전 의원을 만나 당에 대한 쓴소리를 듣고 이 대표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회동을 앞둔 그 당일에도요, 친명계하고 비명계에서는 이제 회동 효과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어제 회동을 앞두고 당내 계파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져올 효과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친명계에선 당의 화합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반면에 이 비명계 쪽에서는 다소 회의적 또는 유보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단합 혁신에 대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양측의 신뢰 회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위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감정의 골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당에 대한 인식이 완전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과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시죠. 의원들도 당의 단합, 또 당의 단합을 위한 또 혁신 이런 것에 대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두 분께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슨 지금 신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그런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또 두 분 사이에는 그런 정도 신뢰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요. 크게 내용적으로 기대할 건 없겠다. 아하. 그게 제 짐작 추측입니다. 감정의 고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진단, 인식이 아예 애초부터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회동 직전에 민주당이 블루웨이브 이런 이름의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를 새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강한 비방글들을 올렸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도 이에 맞서서 같은 류의 그런 글들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어제 회동 취소의 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락 회동 예정일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민주당은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를 개설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당원 소통 강화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목적, 기대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서로를 겨냥한 비난 게시물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거친 표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만나면 당원 탈퇴하겠다. 대선 패배 1등 공신을 왜 만나냐라는 반대 의견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를 비하하는 의미로 낙지를 거론하면서 낙지는 역시 탕탕 쳐서 먹어야 제맛 이런 강도 높은 비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역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안은 썩었는데 옷만 갈아입는다고 이재명을 사퇴하고 비대위를 설치하라. 대표님이 문제인데 당 게시판만 바꾸면 뭐하나 이런 공격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폭우로 회동이 연기된 소식이 전해지자 하늘이 도왔다라면서 회동 취소를 반기는 분위기의 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당원 커뮤니티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시선도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극성 지지자들의 거친 표현이 두 사람의 만남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혐오 표현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징계해야 한다, 당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커뮤니티를 처음 개설해서 잠시 그런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화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건데요. 일그러진 팬덤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나치게 지지하고도 열성적인 그런 당성을 좀 왜곡되게 하는 부분은 넘어가야 될 극복할 과제이니만큼 두 분이 과제죠. 읽기도 참 뭐해요. 낙지는 역시 탕탕 쳐서 먹어야 제맛. 저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가 징계를 해야죠. 당내에서 퇴출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음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가지고 왁삭지껄 하겠죠. 서로 얘기도 하고 그것이 지속하면서 확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각 개인의 생각을 누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이른바 명락회동, 그러니까 이재명 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어제 성사 직전에 이 폭우를 이유로 해서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기상 상황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폭우가 내렸던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이 워낙 말이 많은 그런 세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다이겠느냐 이런 식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좀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당원 소통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층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만나기 전에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남을 갖다가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뭔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호우가 발생을 해서 우리 반자에 계신 분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을 그렇죠. 때 네.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호우 경보가 났는데 야당 당대표 그다음에 전직 총리라는 분이 막걸리 회동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만약에 이후에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정도 상황, 호우 경보가 나온 상황이라면 만남을 뒤로 미루는 게 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들은 당 내부에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 내에 만나지 않는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저는 굳이 옆에 김영진 의원, 윤영찬 의원을 배석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두 분이 그냥 단둘이 만나서 또 당의 앞으로의 활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60% 정도가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지만 두 분 다 정치적인 활로가 개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셔야 아마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인 공간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비를 이유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기를 했으면은 적어도 장소는 비밀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럼 다음에는 언제 만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설왕설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내 당원들을 주도하면서 상당히 그 안에서 지지를 받지만 당내 의원들은 여전히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이 많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은 총선 공천을 의식해서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묘한 구도가 지금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년에 총선 공천 문제 때문에 소위 마이크로 정치에 지금 매몰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깥의 유권자를 생각하고 여도 야도 아닌 좌도 우도 아닌 중간지대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매크로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크로한 정치에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 버리지 않고 가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민주당이라는 간판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바꿔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들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정식으로 지금 꺼내들었습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출구 없는 공방이 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또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고속도로는 종점을 옮기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를 합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이 말뚝 박거나 그런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국정을 놀부식 심통국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놀부 심술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는 사실 이제 야당으로서는요, 이제 수사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승부수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저희가 보통 여기는데 이 대표가 예상보다 빨리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뭔가 나름 또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 대표가 직접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린 건데요. 이어 박광원 원내대표는 여당의 역공을 겨냥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요 인물도 아니고 천방지축 까불다 다치겠지요. 원희룡의 뒷배,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헌법상 이제 국정조사는요, 그 민주당이 지금 원내 가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 자체를 실시하도록 의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이제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걸 통과를 본회의에서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야의 합의가 사실은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어떤 반응과 그다음에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정조사의 실제 실시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당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여당은 난데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난데없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다며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칼을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동으로 인해 애꿎은 양평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폭염에 고생하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오로지 양평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자당의 정치적 입속을 챙기기 위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동만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제 현재 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그리고 전 정권 인사 특혜 의혹으로 역공을 가하면서 이제 반전을 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이른바 이제 투트랙 전략 이걸 펼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에 이어서 문정부 인사들까지 겨누면서 이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여당은 동시에 이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책임을 민주당의 정치 공세 때문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하남이 이 수도권 접전지라는 점에서 수도권 전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어제 김기현 대표는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현재 이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근데 미국 현지에서도 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사업이 중단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똥볼이자 자살골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도 사고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사업 재개 조건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면서 사업 중단 책임을 거듭 민주당에 돌렸는데요. 여기에 어제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역공도 이어졌습니다. 출국 전 김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어제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또 자살골 넣은 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민주당이 일단 공세를 멈춰야 한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원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을 운운하는 이 대표가 참 안타깝다며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 말고 공개 토론회장으로 나오라고 날을 세운 건데요. 이어 원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속을 헤매는 것이냐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자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돼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 돼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과 담판하자. 원희룡도 그렇다. 대변인들도 그렇다. 최고위원들도 다 담판하자고 하는데 담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 아니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권력이 교체된 다음에 바로 노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의혹 제기하는 걸 잘 보면요. 김건희 여사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논란이 있으면 그냥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일어나서 무조건 공격을 하거든요. 원 장관 얘기를 보면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 없다. 이렇게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사과할 일은 없죠. 그러나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로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엉터리 주장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런 입장이겠죠. 이런 상황에요. 어제 오늘입니다. 이 온라인 등에서는 이 화환이 아주 쭉 늘어선 국토부 청사 사진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국토부 청사 출입구 앞은 원희룡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과 이 꽃바구니들로 가득합니다. 이틀 전 오전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이 응원 화환들은요. 어제 오후까지 60개 이상이 배달됐다고 하고요. 화환에는 원희룡 장관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의 한날 한시에 이렇게 많은 화환이 도착한 것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이 원 장관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에 임시 사무실을 차렸을 때도 많은 화환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반면 민주당은 원 장관은 물론이고요. 이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에 이 국토부 차원의 대응 이것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안 추진위 발족식에서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무 장관은 거짓을 말하고 사업 취소라는 권한밖의 일까지 언급해서 월권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공무원 조직이지 원희룡 사조직이나 국민의힘 전담 하부 조직이 아니라면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상임위 준비위에 이 각종 자료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고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1차관, 2차관을 용산에서 보내니까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원안 추진위 발족식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주무 장관이 거짓을 말하고 사업 취소라는 장관의 권한 밖의 일까지 언급해서 월권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입니다.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켜놓고 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1차관, 2차관 용산에서 보내놓으니까 과연 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한지 이 국토부의 행태 경고합니다. 국토부는 공무원 조직이지 원희룡 장관의 사조직이거나 국민의힘의 정당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다음에 백지화 논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제안하고 나서서 이게 또 여야 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주회 의원께서 대변인이신데 무슨 국정조사를 조자룡의 헝칼 쓰듯 마구 휘두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국민의힘 과거 야당일 때 헝칼처럼 막 휘두르셨어요. 특검, 국조 맨날 얘기하셨죠.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조는 여당이 받지 않으면 잘 안 될 텐데요. 아니 김기현 당대표가 뭐 무슨 엑스볼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살골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별 내용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21년 5월 달 예타가 통과된 다음에 왜 이것이 변경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국토교통부의 결제 라인의 결제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국조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료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제 라인의 결제 내용들 다 보게 되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진짜 어떤 엑스볼일지 아닐지에 대한 확인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9월 달에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제기하지 않을 것도 아니면서 굳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지금 양평과 관련해서 합리적 대안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쿠시마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일가 문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정략적 판단 하에 지금 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매우 생경하고 원색적인 단어를 쓰면서 지금 국정조사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왜 대한민국인데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를 그동안에 이제 남조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오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잇따라 지금 호칭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가 북한 측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비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10일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라는 언급이, 또 11일 새벽 담화에서도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앞 뒤엔 북한이 통상 무엇을 강조하거나 비판할 때 사용하는 겹화살 괄호까지 넣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란 표현에 어떤 의도가 담겼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남측을 남조선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면서 거친 말폭탄을 쏟아냈던 김여정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전체 인민에 달아오른 경노심, 화라산처럼 터져나오는 분노심을 더 격앙시킬 수 있게 무자비한 복수자로 준비시키며 북측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공식 담화문에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이렇게 공식 지칭한 거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담화나 성명 등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사례는 없었고, 다만 국제 경기나 대회 혹은 제3자 발언이나 언론을 인용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한민국으로 표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다가 그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다 보니 북한 지도부가 남측을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한민족이라기보다 별개의 국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그 돌아간 남편, 그러니까 사망한 남편의 그 추도식을 금강산에서 갖겠다. 그러면서 이제 방북을 신청을 했는데 북한이 그 방북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거를 발표한 기구가 대남 어떤 대화 기구가 아니고요, 외무성이었습니다. 그 담화 주체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 외무성은 금강산 관광지구는 북한 영토의 일부분이며 입국하는 문제에서 아태이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발표 주체가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었고 이 통상 남북이 다른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로 써온 입경 대신에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런 해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 이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포착된 바 있는데요. 북한은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이 국가 대 국가로 남북한 공존의 무게를 두는 정권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체제가 워낙 이제 가변적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지칭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표현만 바꾼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 특히 어떤 무력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남 어떤 전략이라든지 국제 외교에서의 그런 어떤 입장 변화에서 뭔가를 결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굳어지게 될 경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이 축소될 수 있고 또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도발에 나섰는데요. 북한이 오늘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해서 내부 결속에 나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기 연루 피해자 방송인 현영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맘카페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팔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140억 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A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요. 방송인 현영 씨도 이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현영 씨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7% 이자 지급과 6개월 뒤 원금 상환을 약속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5달간은 매달 3,50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도중에 상품권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원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이 5억이라면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현영 씨하고 그 문제의 맘카페 운영자 A 씨 친분이 깊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A씨는 현영 씨와 함께한 생일 파티를 자랑하기도 했고 또 현영 씨가 론칭한 화장품을 홍보하면서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며 현영 씨가 보내온 입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기 행각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영 씨를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A씨가 현영 씨의 투자 사실로 홍보하고 직접 현영 씨와 통화까지 하는 모습 등을 보여서 피해가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 현영 씨가 의도했든 아니든 A씨의 사기 행각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영 씨가 6개월 동안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두고도 고리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현영 씨가 받은 월 이자 7%는 연이자로 따지면 84%나 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사법 처리의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현영 씨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어제 보도가 나오자 현영 씨 소속사 측은요. 다수 매체를 통해서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어렵다.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입장만을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영 씨가 맘카페 운영자 A씨와 어떤 관계고 또 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준 이유, 고리대금 논란까지 의혹들의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진 현영 씨가 내일 귀국 예정인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쌍둥이 덕분에 훈풍인데요. 온 국민을 기쁘게 만든 이 쌍둥이 판다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판다 푸바오의 동생들이 태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쌍둥이 판다 자매 탄생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쌍둥이 판다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국민의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하고 태어난 두 아기 판다가 건강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여러 포털에서도 한국에서 판다 탄생이란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중국 현지 매체들도 이 쌍둥이 판다 소식을 잇따라 전하면서 아이바오와 새끼 판다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한중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쌍둥이 판다의 탄생을 계기로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 국민의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하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낸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쌍둥이 출산 과정에서 이 사육사들을 비롯해서 동물원 관계자들의 아주 살뜰한 보살핌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푸바오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철원 사육사는 쌍둥이 판다 탄생 전날에 아기 판다가 쓸 베개를 직접 만드는가 하면 엄마 판다 아이바오의 이 행동 변화를 관찰하면서 자필로 출산 일지를 쓰는 등 이 쌍둥이 판다의 탄생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제가 오늘 그 아이바오랑 밤을 새는 날인데 쓸 수 있는 베개를 만들려고 해요. 작은 베개는 가슴 밑에 받쳐서 일단은 젖을 먹일 때, 포유할 때 가슴 밑에 받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큰 베개는 아기 판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 완성 됐습니다. 완성. 아이바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러바오, 쌍둥이가 태어났어. 응? 러바오, 푸바오 동생들이 태어났다고. 어때? 기뻐요? 웬일로 거기로 올라갔어? 응? 아, 좋아. 푸바오, 동생이 태어났어. 응? 푸바오 동생이 태어났다고.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 축하한다고 전해줘요. 아직 쌍둥이들의 그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요, 이 애칭은 또 생겼다고 합니다. 네, 바로 동바오와 생바오입니다. 언니 판다 푸바오 동생이란 의미에서 네티즌들이 붙인 애칭인데요. 쌍둥이들은 100일 전까진 당분간 이런 애칭으로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몸무게 200g 미만 미숙아로 태어나서 초기 생존율이 낮은 판다는요, 생후 100일이 지난 뒤에 이름을 지어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인데요. 맏언니 푸바오도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